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조선시대 역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이전 시간에 배운 내용이랑 연결하면서 조선의 어떤 건국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나긴 논쟁 끝에 결국 요동정벌을 떠나 이성계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결국 회군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위화도 회군을 계기로 고려해서 신진 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이 정권을 잡게 되지요. 그런데 이후에 고려의 개혁 방향을 두고 신진 사대부도 크게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뉘어서 대립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점진적인 개혁을 할 것인가, 급진적이고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할 것인가, 이러한 방향성 속에서 두 세력이 대립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방원과 정몽주가 최후의 담판을 통해서 정몽주가 죽임을 당하고 결국 급진파 신진 사대부 이성계 세력이 손을 잡고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조선은 어떠한 통치 이념 속에서 어떻게 제도를 수립해 나갔는지 살펴볼 거예요. 우리 조선 하면은 조선 개국 1등 공신, 바로 정도전이 생각날 것입니다. 이 정도전이 고려 말부터 어려운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새로운 나라 건국을 위해서 정말 철저한 구상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성계를 왕으로 함께 포섭한 것도 먼저 정도전이 실시했을 정도로 그 새로운 나라에 대한 구상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위한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구상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정도전이 생각했던 어떤 이상적인 통치 이념을 이제 조선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겠죠. 그러면 정도전의 사상이 담긴 조선의 통치 이념은 어떤 것인지 자료를 읽고 그것을 먼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이 글은 삼봉집에 실려 있는 글입니다. 삼봉, 바로 정도전의 호지요. 정도전이 쓴 글인데, 정도전은 나라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 글을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어떤 존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총재, 즉 재상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글을 조금 더 읽어보면 총재의 훌륭한 사람을 얻으면 육전이 잘 거행되고, 그러니까 정치가 제대로 실시되고 모든 직책이 잘 수행된다. 정치가 원활하게 돌아간다. 그럼 임금은 뭐 하는 것이냐? 임금의 역할은 무엇이냐? 한 사람의 재상을 논의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임금은 훌륭한 사람을 총재로 임명하는 역할이고, 실질적인 모든 정치는 총재가 행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네요. 그렇게 된다면 임금으로 하여금 대중의 경지, 즉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끔 총재가 이끌어낼 수 있다. 결국 나라의 운영, 국가 정치는 누구 중심하에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쵸. 재상 중심 정치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 이 세계사 하면서도 재상 제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 재상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이 되고 임금은 한 발 물러서서 이 재상을 든든하게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런 재상 중심 정치와 반대되는 어떤 정치 이념이 바로 국왕 중심 정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정도전의 사상이 이후에 어떤 큰 화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지요. 이 국왕 중심 정치를 주장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방원이기 때문입니다. 이성계의 아들이죠. 그쵸? 이후에 이러한 사상적인 갈등 때문에 결국 정도전과 이방원은 틀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재상 중심 정치를 통해서 조선 초기, 그러니까 건국 초에는 어떻게 제도가 마련되어 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조선의 첫 번째 왕 태조 이성계 때 실시되었던 정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고려 말 새로운 세력 등장할 때도 했듯이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신진 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이 정권을 잡고 가장 먼저 실시했던 것이 바로 토지개혁입니다. 이 토지개혁 속에서 이제 온건파와 급진파가 여러 논쟁을 한 끝에 결국 급진파 사대부의 의견에 따라서 새로운 토지제도가 만들어지죠. 바로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나요?
네, 맞습니다. 과전법이라는 새로운 토지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경기 사전 원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경기도 땅을 관리에게 분급해 준다는 거죠. 전 현직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해 주는 것인데, 사실상은 땅을 직접적으로 준다기보다는 원래 기존에 이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수조권, 즉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줬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태조 이성계는 이후에 이제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바꾸고 수도를 한양으로 삼게 됩니다. 왜 하필 한양,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 지역에 있었다고 보면 되죠. 왜 한양으로 삼았을까요? 우리가 당시 한양 지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네, 뒤에는 큰 산이 둘러싸여 있고 앞에는 한강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기가 그 풍수지리설에서 얘기하는 배산임수 지역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유치를 할 수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큰 산을 통해서 외적 방어에도 유리하고, 그리고 앞에는 큰 강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교류에도 교역하는 데도 굉장히 편리하고, 또 풍부한 물을 통해서 농사 짓기도 좋을 겁니다. 이러한 바탕을 통해서 많은 인구가 여기에 모여들 수 있겠죠. 결국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발전을 할 수 있는 아주 지리적인 이점이 가득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한양을 수도로 삼게 됩니다. 자, 그리고 태조 이성계는 네, 당연히 정도전을 굉장히 믿고 신뢰했던 그런 사람이죠. 정도전의 재상 중심 정치. 그 정도전의 의견에 따라서 이런 재상 중심 정치를 시도해서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즉 민본 정치를 할 수 있는 유교적 이상 정치를 실현하려고 하였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태조 이성계 다음으로 눈여겨봐야 할 왕이 태조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태종 이방원, 세 번째 왕이죠. 네, 이 태종 이방원은 총 2차례의 왕자의 난을 통해서 즉위를 하게 됩니다. 먼저 1차 왕자의 난을 통해서는 바로 권력을 잡지 않아요. 네, 바로 태조 이성계 두 번째 아들이었던 이방과가 정종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정종은 허수아비 왕에 불과했고 실질적인 권력은 다 이방원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1차 왕자의 난에서 정도전도 죽게 되지요. 네. 그 다음에 이후 제2차의 왕자의 난 이후에 자연스럽게 왕위가 이방원에게로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 왕으로 태종 이방원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태종 이방원은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권력을 잡게 되었고, 이후 강력한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먼저 사병을 혁파해요. 그러니까 좀 세력 있는 사람들이 개인 병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개인적으로 병사를 가질 수 없도록 얘기해서 그 병사를 모두 국가 병사로 이제 편입시킵니다. 그럼으로써 왕의 군사권을 굉장히 강화시키지요. 그리고 호패법이라는 이제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호패법은 말 그대로 호패를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호패가 무엇이냐? 16세 이상 양인 남성이 소지했던 신분증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주민등록증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지금도 10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16세 이상 양인 남성이 소지했던 신분증입니다. 자, 이 호패법을 실시를 하게 되면 전국의 인구가 파악이 되면서 양인 남성 중심으로 이제 파악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바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인원을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국가 재정을 더욱더 확보할 수 있었어요. 자, 이러한 정책의 큰 특징이 무엇인가요? 무엇을 목표로 이런 정책을 실시했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왕권을 굉장히 강화시켰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다음 시간에 이제 조선 통치 제도 하면서도 배우겠지만 중앙 정치 기구를 왕과 이렇게 직속으로 연결시키도록 하면서 그 정치 기구도 왕이 장악하게끔 하는 그런 왕권 강화 정책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태종 이방원은 왕권 강화를 중점에 두고 정책을 시행했다는 거. 이렇게 탄탄해진 왕권을 바탕으로 이제 이후에 아들인 충녕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죠. 그래서 네 번째 왕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입니다. 세종은 이렇게 탄탄한 왕권 위에서 이제 유교 정치를, 올바른 어떤 이상적인 유교 정치를 실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종은 좀 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좀 더 추구를 했어요. 그래서 신하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받아들이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왕권은 당연하지만 강했습니다. 그럼 이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유교적 이상 정치를 실시하기 위해서 마련했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집현전이라는 걸 설치를 했어요. 집현전은 말 그대로 현명학자들이 모인 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 집현전에서 이제 학문과 정책을 많이 이제 집현전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러한 집현전 학자들의 성과로 성리학부터 역사, 지리, 천문학 등등의 발전을 가져오고 또 여기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하나 탄생하죠. 바로 훈민정음도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종은 유교 정치의 어떤 이상적인 면모를 실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종이 죽고 이제 세종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문종에게 이제 그 다음 왕위가 넘어가요. 문종도 아버지를 닮아서 굉장히 똑똑해요. 세종의 아들들은 다 이렇게 특출난 장점을 다들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많았는데 어쨌든 첫 번째 아들이 이제 문종으로 즉위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똑똑하고 학문적으로도 학문을 되게 좋아하고 어진 성품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종의 결정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바로 몸이 너무 허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문종은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죽고 말아요. 그래도 이 짧은 시간 동안 언론의 길을 더욱더 활짝 열게 한다던가 군사제도를 개혁한다든가 하는 어떠한 성과를 도출해낼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왕이었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빨리 죽었기 때문에 문종은 어린 아들 한 명을 냅두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6번째 왕이었던 어린 단종이 되는 거지요. 단종은 12살의 나이에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물론 문종 측근의 신하들이 이제 단종을 지키려고 보호를 했지만 여기에 이제 이 어린 단종의 그런 왕위를 어린 단종을 내치고 그 왕위를 노리고 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세종의 둘째 아들이었던 수양대군이 되는 겁니다. 수양대군에 관해서는 대충 다들 들어봤을 거예요. 이 관상이란 영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세종의 둘째 아들이었던 수양대군이 결국엔 단종을 몰아내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면서 왕위에 즉위한 이런 계유정난 사건을 통해서 왕위에 오르게 되지요. 이 세조가 왕위에 좀 잔인한 방법으로 즉위를 했지만 그래도 나라를 좀 더 부강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또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게 돼요. 그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가 바로 토지제도를 한 번 더 개혁한 것인데 직전법이라는 걸 실시했다는 겁니다. 이전의 과전법이 전직, 그러니까 퇴직 관료에게도 그 땅을 계속해서 줬던 반면에 이제는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퇴직하면은 토지를 반납해야 돼요. 수조권을 다시 국가에 반납해야 돼요. 왜요? 계속 이제 관리에게 그 토지를 나눠주니까 전국에 토지가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토지 제도를 개혁한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수신전과 휴량전이라는 걸 폐지를 했대요. 그 이전에 있었던 과전법은 전현직 관리에게 토지를 주고 그 사람들이 죽으면 그 토지를 다시 반납해야 됐어요. 국가에. 그러니까 세습이 원래는 원칙상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세습이 허용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과부이거나 아니면 어린 고아들.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는 그 토지가 계속해서 세습이 가능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과부에게 세습 가능한 토지를 주었던 수신전과 고아들에게 어린 고아들이 이제 토지를 세습할 수 있었던 그런 휴량전이라는 이제 특별한 세습 가능 토지 제도 자체도 다 폐지해 버렸던 토지 제도 개혁을 실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서라던가 불교 서적 그리고 각종 법전들 서적 편찬도 이때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세조를 거쳐서 이후 성종에 이르러서는 이제 조선의 어떤 국가기틀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됩니다. 성종은 유교 정치를 세종처럼 유교 정치를 실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업적이 바로 경국대전을
편찬했다는 겁니다. 동독대전은 조선을 대표하는 법전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를 통해서 유교 통치 체제를 어느 정도 완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국대전도 바로 세조 때 편찬을 시작했다는 점이 또 인상 깊지요. 그래서 경국대전은 세조 때 편찬을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되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교 정치 체제가 성종 때 이르러서 거의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조선 초기 대내적인 제도 정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 조선 전기의 그럼 대외 관계적인 면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펼쳤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전기 대외 관계는 딱 두 정책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4대 정책과 교린 정책을 함께 실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대 정책은 말 그대로 어떤 정책이냐? 4대 정책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말 그대로 섬길사 큰데 큰 나라를 섬기는 것. 그리고 교리는 그러니까 4대 정책은 우리가 이제 섬기는 거예요. 상하 관계가 성립되는 거고 교리는 대등한 관계를 성립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웃 나라와 대등한 관계에서 사귀는 것을 교린 정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4대 정책을 실시했던 나라와 교린 정책을 실시했던 나라들과 각각 다르겠지요. 그럼 먼저 4대 정책을 실시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가 있었을까요? 네, 당연히 고려 말부터 이 신지 4대부들이 눈여겨왔던 바로 명나라겠죠. 그쵸? 이 명나라와 4대 관계를 맺어서 우리는 정치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밑으로 깔고 가는 게 아니고 이 4대 정책도 어떻게 보면 목적이 있어서 실시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우리는 그 명예 선진 문물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실리적인 외교를 추구했다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이익을 위해서 우리도 이제 큰 나라를 대신에 이제 섬겨주는 어떤 서로 호혜적인 4대 정책이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교린 정책을 실시했던 나라는 뭐 일본이나 여진족 그리고 뭐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이 교린 정책은 크게 또 두 가지 정책으로 나뉠 수 있어요. 당근과 채찍 정책을 동시에 바로 회유책과 강경책을 동시에 실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잘해주면서 또 적당히 압박도 가해주는 거예요. 그럼 먼저 회유책으로, 그러니까 잘해주는 정책으로 어떤 정책을 사용했냐? 네, 바로 이런 여진, 일본,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과 이제 우리가 교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선진 문화를 널리 전폐해줬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너무 잘해주다 보면은 이 나라들이 점점 이렇게 조선은 침략해 올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어느 정도 이렇게 억압해주는 강경책도 실시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강경책을 실시했냐? 여진족에 대해서는 그들을 공격해서 우리 조선의 영토를 넓혔고 왜구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도 스시마 섬을 우리가 직접 토벌을 하는 이런 군사적인 강경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네, 먼저 여진족을 몰아내고 개척한 사군 육진에 대해서 볼게요. 원래 고려말 우리나라의 경계선은 여기였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 때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에 여기에 있던 여진족을 몰아내고 사군 그리고 육진 이렇게 그 땅에다가 사군과 육진을 설치했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네. 이 사군과 육진은 세종 때 여진족을 몰아내고 설치한 군사 행정구역입니다. 이 사군을 개척할 때 파견했던 장군이 최응덕 장군이고 육진을 개척할 때 앞장섰던 장군이 바로 김종서 장군입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날 이제 우리 한반도, 그러니까 한반도의 경계선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라는 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는 이종무라는 장군을 스시마 섬에 파견해서 왜구들을 토벌하는 그런 성과도 냈습니다. 이 스시마섬 토벌도 세종대왕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종은 학문적으로도 유교 통치 체제를 확보하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뛰어났지만 이렇게 대외적으로도 강경하게 군사적으로도 영토를 넓혀갔다 하는 그런 큰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조선 건국 과정, 그러니까 조선이 나라 기틀을 마련해 가고 조선 전기에는 다른 나라들과 어떤 관계를 어떤 정책을 통해서 맺어 나갔는지 배웠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조선의 통치 체제는 어떻게 정비되어 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